안녕하십니까. 통박사 조병호입니다. 이 시간은 성경과 5대 제국의 이 페르시아 제국 부분인데요. 이 마라톤 전쟁과 이 살라미스 전쟁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페르시아 하면 이 전쟁 이야기가 굉장히 깊숙하게 다뤄집니다. 이전 제국이었던 바벨론 제국하면은 바벨론 하면 성이 따라 붙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성 이야기가 바벨론 제국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등장한 이 페르시아 제국은 페르시아 하면 플러스 제국보다는 페르시아 하면 전쟁사가 유명합니다. 그 이유는 이 페르시아 제국이 그리스 도시국가와 3번에 걸쳐서 전쟁을 치렀는데 이 전쟁 이야기를 그리스의 역사학자 헤로도토스가 자세하게 책으로 남겼기 때문에 이후 페르시아는 전쟁과 관련해서 아주 밀접하게 다뤄지고 이야기되어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페르시아는 약 한 5명의 왕들에 의한 역사가 중심이 되어서 제국 이야기를 풀어갈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이야기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키루스 2세입니다. 그 키루스 2세가 그의 아들 캄비세스에게 왕위를 넘깁니다. 그런데 캄비세스가 약 한 8년 정도 왕위에 재직한 후 후사를 남기지 않고 죽습니다. 그래서 다레이우스라는 왕이 등장하고 그의 아들 크세르크세스, 그 다음 아르타크세르크세스, 이렇게 약 한 5명의 중요 왕들이 페르시아 제국의 중심축이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캄비세스가 죽고 난 후 다레이우스는 어떻게 해서 왕이 되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캄비세스가 이집트에 원정 간 적이 있는데 그때 그는 거기에서 결국은 돌아오지 못하고 죽습니다. 그런데 캄비세스는 이집트 원정을 떠나기 전에 실제 자기 동생을 죽였더랬는데 오히려 죽은 동생이 살아서 왕노릇 한다라는 이야기가 들려졌었죠. 이 일이 페르시아 전국을 발칵 뒤집어 놓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결국은 누군가에 의해서 캄비세스의 죽은 동생의 이름으로 왕이 거짓으로 세워지는 일이 있었는데요. 7명의 페르시아 장수들이 달려들어서 그 거짓 왕을 밝혀내고 처단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실질적으로 페르시아는 아직 정확하게 후계 교도가 결정되지 않는 상황에서 7명의 장수들이 모여서 의논을 합니다. 어떻게 갈 것인가? 어떻게 페르시아 왕을 세우는 게 좋을 것인가, 아니면 에게 너머에 있는 그리스의 도시국가들처럼 일종의 민주정치를 실행하는 게 좋을 것인가, 이런 부분을 놓고 많은 논의를 7명 중심으로 진행하다가 그러면 왕을 한 사람을 세우자라는 쪽으로 결론이 나는데, 이 7명 중에서 한 사람은 자기를 치외 복권 영역으로 대우해 줄 것을 전제하고 빠집니다. 그리고 6명이 협의해서 그 중에 왕을 한 사람을 세우자라고 결정을 하게 되고, 그 방법에 있어서 모월 모시에 말을 타고 어느 지점까지 달려서 그 목적지에 이르렀을 때 말이 먼저 우는 말을 탄 사람을 왕으로 세우자, 이렇게 자기들끼리 합의를 한 것입니다. 자, 이 이야기를 이 다레이오스라는 장수가 자기 마부에게 건넵니다. 그러자 이 마부가 무슨 말을 하는 거니, 이제 주인께서는 그날 왕이 되실 것입니다 라고 말을 건넵니다. 이제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6명이 말을 타고 목적지까지 달렸는데 목적지에 이르자 다레이오스의 말이 가장 먼저 빨리 히힝 이렇게 울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가 왕이 되었는데요. 그런데 이제 이후에 다레이오스는 자기의 그 왕된 일과 관련해서 비석을 하나 세워서 자기 마부를 칭찬한 적이 있는데요. 그 비석의 내용인즉슨 자신은 마부와 말의 공로로 말미암아 공적으로 왕이 되었다라는 비석을 남겼는데요. 왜 그런 비석이 남았는 거니? 자기 마부가 상당히, 다리우스의 마부가 상당히 지혜롭고 똑똑한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자기 주인이 경주에 탈 말을 미리 암컷과 수컷을 교미를 시킨 후 암컷의 소변을 받아서 그 최종 목적지에 그 소변을 가져다가 놓은 거죠. 뿌려 놓은 거죠. 그러자 그 말이, 수컷 말이 달려가서 바로 그 소변 냄새를 맡고 가장 먼저 울어줬다는 것이죠. 해서 결국은 다레이오스가 왕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왕이 된 이 다레이오스는 이전에 이 페르시아의 이 건국의 왕 키루스 2세나 캄비세스보다도 더 월등한 유능함으로 제국 전체를 120도로 지방화 정책을 잘 추진해서 상상할 수 없는 효과적인 제국 경영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아주 큰 부자 제국을 만드는데요. 그런 그에게도 시련은 왔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이 바벨론 성에서 반란이 일어난 것입니다. 따라서 이 다레이오스는 이 바벨론 성을 반란 진입하기 위해서 군대를 이끌고 바벨론 성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바벨론 성에서 아예 작정을 하고 페르시아 제국의 이 반란을 주도하고 나온 것이죠. 이전에 지난 시간에 살폈습니다마는 이 바벨론이 제국을 페르시아에게 넘겨줄 때 그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어이없게 넘겨줬단 말이죠. 이런 상황에서 바벨론 성의 사람들이 페르시아 제국의 지배를 받는 것에 대해서 결국은 불만을 갖게 되었고, 우리도 다시 독립을 하고 새롭게 제국을 만들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가지고 결국 반란을 시작한 건데요. 이 반란을 반드시 성공해야 되겠다라는 계획을 가지고 먼저 이 바벨론 성의 이 반란 주모자들은 바벨론 성을 중심으로 오래 페르시아에게 저항하기 위해서 그 성 안에 자기 가족들 가운데 이 여인들 중에 밥해 줄 수 있는 어머니 한 분을 남겨놓고 나머지 여인들을 스스로 죽였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페르시아와 바벨론 성 사이에 이 공성전과 수성전이 장기화될 상황에서 바벨론 성 안에 양식을 오래 더 남겨서 군인들의 그 저항의 힘으로 가져가겠다라는 계획으로 철저하게 다 계획적으로 이 바벨론의 이 저항이 시작된 것이죠. 이러니 아무리 다레이오스라 할지라도 군대를 이끌고 가서 바벨론 성 주변을 포위했는데 19개월이 지나가는데도 어떤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오히려 이제 바벨론 성에서는 야유하면서 이 초롱성 바벨론을 점령한다라는 거, 우리의 반란을 진압한다라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런 야유를 계속적으로 보내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이 다레이오스가 하루는 깜짝 놀랄 만한 일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신하 중에 조피루스라는 신하가 있는데요. 이 친구가 이 두 귀가 잘려지고 코가 잘려지고 머리가 다 쥐어 뜯겨서 온 얼굴과 머리에 피가 낭자된 상황에서 나타난 겁니다. 이 다레이오스가 이거 어찌된 노릇이냐라고 조피루스에게 묻자 조피루스가 왕께서 이렇게 하신 일입니다. 다레이오스가 내가 언제 그랬느냐, 그러면서 이제 조피루스가 계획을 말합니다. 제가 바벨론 성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57일 후에 성문을 열겠습니다. 그날 성 가까이 오십시오. 이렇게 약속을 하고 조피루스가 바벨론 성 앞으로 갑니다. 가서 바벨론 성의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울부짖습니다. 자신의 왕 다레이오스에게 자신이 이 바벨론 성을 진압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라고 조언을 하며 철수하자라고 말하자 자신의 왕 다레이오스가 자신을 이렇게까지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분이 나고 화가 나서 나는 이렇게 숨어서 도망 나왔다. 오히려 바벨론 편이 되어서 페르시아의 왕 다레이오스에게 어떤 식으로든 복수하고 싶으니 나를 받아주라, 이렇게 외치는 것이죠. 울부짖는 것입니다. 따라서 바벨론 성에서는 저 정도니 해서 성 안으로 넣어준 거죠. 이후 조피루스는 바벨론 군인들 일부를 이끌고 나가서
페르시아의 병사들과 몇 차례 걸쳐 싸웁니다. 이를테면 첫 번째 페르시아 병사들과 조피루스가 이끄는 바벨론 군인들 사이에 싸움이 생기는데 페르시아의 병사들 2,000명 정도를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두세 차례 더 그런 일이 반복되는 것이죠. 그러자 바벨론 성에서는 조피루스를 아주 믿어주고 바벨론 성 전체 성을 총괄 책임질 수 있는 책임자를 세워주는 것이죠. 바로 그 책임자로 임명되고 며칠 있지 않아서 57일째 오히려 성문을 열어서 페르시아의 다리우스를 들어오게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바벨론의 반란은 여기에서 끝이 나게 되고 다시 페르시아의 다리우스가 바벨론 성을 들어온 상황에서 다리우스는 반란 주모자 3,000명을 색출해서 사로잡아서 말뚝으로 박아 죽입니다. 산채로. 그리고 그 큰 성 바벨론, 헤로도토스의 기록에 따를 것 같으면 90.16km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 거대한 성 바벨론, 그리고 외벽과 내벽이 아주 두터워서 그 성 위로 사륜마차 2대가 다녀도 될 정도의 그 큰 성, 두껍고 아주 큰 그 성을 다 허물어 버립니다. 허물어 버리고 100개의 청동문은 다 떼어서 아예 녹여서 그냥 해체시키는, 이렇게까지 이 다리우스는 이 바벨론 성을 충분히 해체시키고 파괴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다리우스가 바벨론의 반란을 진압한 후 또 다른 크고 작은 반란 세력에게 시달리게 되는 것이죠.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 이번에는 이 에게의 근처에 이 작은 지역에서 또 다른 작은 반란이 일어납니다. 따라서 이 반란을 진압하는데 그 에게의 근처의 작은 도시국가의 반란이 그리스의 도시국가들과 연결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페르시아의 다리우스는 오히려 이번에 그리스 전체 도시국가들을 점령해야 되겠다라는 계획을 가지고 드디어 전쟁을 준비합니다. 해서 대단한 규모로 전쟁을 준비해서 에게해를 건너는데 1차 페르시아 전쟁이라 일컬어지는 그 1차 전쟁은 다리우스가 풍랑과 싸워서 져버립니다. 그래서 건너가던 배 약 한 300여 척이 파손되면서 결국은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헤로도토스는 이것을 제1차 페르시아 전쟁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멈출 리가 없는 다리우스는 다시 준비를 해서 그리스의 도시국가들 가운데 하나인 아테네의 도시국가들로 진입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 아테네 도시국가 중에 명장 중에 한 사람으로 일컬어지는 밀티아데스라는 사람이 이 페르시아의 그 군인들을 마라톤으로 유인합니다. 그래서 미리 마라톤에 10,000여 명도 되지 않는, 그러니까 약 한 9,000여 명이 넘는 이 아테네의 그리스 군사들을 데리고 가서 그 많은 페르시아 군인들과 전략을, 즉 지형적 조건을 잘 활용해서 전략을 짜서 약 한 15분 정도 싸우는데 놀랍게도 대승을 거둡니다. 그래서 물론 양쪽 다 피해가 있는데요. 이 아테네에서는 약 한 192명 정도가 죽습니다. 그런데 페르시아 쪽에서는 약 한 6,400여 명 정도가 죽습니다. 이런 상황을 다리우스는 최종적으로 더 이상 이 전쟁을 진행하는 것은 계속해서 더 큰 실패가 올 것이다 라고 판단하고 돌아가게 됨으로 말미암아 제2차 페르시아 전쟁도 그리스 도시국가들의 승리로 끝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이때 이 마라톤에서 이 아테네 아덴까지 어느 한 병사가 이 기쁨의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달렸던 것이죠. 이 길이가, 이 달렸던 거리가 42.195 정도의 킬로미터인데요. 이것이 이후에 근대 올림픽의 기원 거리가 되었다라는 거 우리가 이미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후에 보면은 사실 그리스의 도시국가들 사이에서 많은 전쟁들이 있었습니다만
유독 이 마라톤 전쟁이 후대 역사 가운데 그렇게 유명하고 마라톤 전쟁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한 이유는 바로 마라톤 전쟁에서 192명이라는 귀족들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그리스 도시국가들은 특히나 아테네는 이 귀족들의 죽음을 이제 고귀하게 여기고 명예롭게 여김으로 말미암아 사실상 엄밀하게 보면 이 마라톤 전쟁의 승리를 끊임없이 잘 세계적으로 홍보해서 오늘 그 많은 시간이 지난 우리 시대에도 마라톤 전쟁은 잘 알려졌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다레이우스가 제2차 페르시아 전쟁도 실패하고 그는 그만 죽고 그의 아들 크세르크세스가 아버지의 뒤를 이어 왕이 됩니다. 그런데 대개의 경우 고대 정치사에서 보면 아버지 뒤를 이어 왕이 된 아들 왕은 아버지의 정치 의제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건 미흡하면 보충해야 되고 잘했으면 계승해야 되는 그런 정치적인 연결 속에서 왕위가 계승된다고 봐야 됩니다. 따라서 크세르크세스는 자기 아버지가 못다 이룬 이 그리스 도시국가들 정벌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건 준비해야 됐고 결국 크세르크세스는 자기 아버지의 이 페르시아 전쟁 준비의 규모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어마어마한 군대를 동원시킵니다. 대략 약 한 60만 명 정도의 군대를 동원시킨 것으로 나와 있고요. 기록에 의하면 이 거대한 이 그리스 도시국가를 정복하기 위한 군인들이 지나가는 길목은 우물이 마르고 이를테면 그 농사 지을 수 없을 만큼 이들이 머물다간 그곳을 그냥 초토화시켜 가버리는 정도의 군인들이었다고 합니다. 자, 이들이 드디어 약 한 1200~300대 정도의 배에 나누어 타고 세 번째 그리스 점령을 시도합니다. 물론 풍랑과의 전쟁에서 어느 정도 손실이 있었습니다만 그래도 대체적으로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넉넉한 군대 숫자를 이끌고 드디어 크세르크세스의 군대는 그리스의 도시국가들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우리가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도 상영되었던 그 300이라는 영화가 있었는데요. 스파르타의 왕 레오니다스가 스파르타의 용감한 용사 300여 명을 데리고 이 테르모필레라는 이 협곡이죠. 그러니까 산과 산 사이의 계곡인데요. 바로 이런 곳에 자리를 잡고 달려들어서 지형적 조건을 가지고 크세르크세스의 군대를 충분히 막아 싸웠습니다. 그래서 상당한 성과를 거뒀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세르크세스의 그 거대한 군대를 막을 수는 없었고 결국 아테네를 비울 수밖에 없었고 크세르크세스의 군대는 아테네 전체를 불태웠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 이 육전에서 이렇게 일정 성공을 거두었으나 대부분 실패하며 그리스의 도시국가들이 페르시아의 제국의 손으로 넘어가고 있을 그 무렵에 오히려 아테네의 해군 연합군들은 약 한 300여 척이 되지 않는 배들을 전체를 살라미스 해협 근처로 갖다 포진시켰다는 것입니다. 누가 이 일을 감행했느냐? 그러면 이 테미스토클레스라는 아주 유능한 아테네의 이 장수가 바로 이런 전략을 구사한 것이죠. 그리고 이 테미스토클레스는 바로 이 크세르크세스에게 심리작전을 펴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살라미스 해협에 들어와 있는데 우리는 굉장히 지금 두려워하고 있고 전의를 상실하고 있다라는 이 거짓 정보를 흘리게 되자 아테네를 이미 정복하고 도시국가 전체의 이 정복에 대한 기선을 이미 다 잡았던 크세르크세스 입장에서는 여기까지 성공으로 멈추고 돌아가도 되는데 살라미스 해협에 있던 배들이 두려워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그곳으로 오히려 그러면 이번 기회에 가서 끝을 내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배를 이끌고 그쪽으로 가게 됩니다. 600여 척 내지 800여 척 정도로 기록이 나오는데요. 그런데 그 살라미스 해협으로 페르시아의 함대들이 들어오자 이 테미스토클레스가 이끄는 그 그리스 연합군의 이 해군들이 약 한 8시간에 걸쳐서 페르시아의 함대들을 무참히 무찌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약 한 200여 척은 파손시키고 200여 척은 사로잡게 되는, 그리고 그 8시간의 살라미스 해협에서 페르시아의 군인들이 약 한 4만 명이 거기에서 죽게 되는 전쟁의 결과를 이끌어내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살라미스 해전에서 그리스의 연합군이 이 페르시아를 이김으로 말미암아 이후에 두세 차례 더 이어지는 전쟁이 있긴 합니다만은 전체적으로 크세르크세스의 그리스 정복은 여기에서 실패하게 되고, 세 번에 걸친 페르시아 전쟁은 결국 그리스의 승리로 최종 결론이 났다라는 사실이죠. 근데 여기에서 한 가지 생각해 볼 만한 것은 이 테미스토클레스라는 아테네의 명장인데요. 즉 살라미스 해전을 승리로 이끌어간 이 명장 이야기인데요. 이 테미스토클레스는 일찍이 마라톤 전쟁 때 참여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마라톤 전쟁에서 페르시아를 이기긴 했지만 이 장수 생각에는 곧 이어서 페르시아가 다시 전쟁을 진행시킬 거라는 예측을 충분히 했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어떻게 하든 잘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 준비 과정에 있어서 효과적인 전쟁 대처를 고민하던 중 아테네에서 은광이 발견되는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발견된 은광을 놓고 아테네 시민들이 모여서 회의하는 도중 각 시민들에게 적합하게 이것을 나누어 갖자라는 의견으로 이 은광의 이 혜택을 결정 지으려고 하는 그런 과정에서 이 테미스토클레스는 오히려 아테네 시민들을 설득하기를 이 은광으로 배를 만들자라는 제안을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페르시아의 전쟁 대비 위해서 배를 만들자라고 말했을 경우는 이것이 어느 정도 합의를 이룰 수도 있겠지만 아테네의 여러 시민들에게 거절되어질 수 있는 가능성도 있는 바 인근에 있는 해적 소탕이라는 측면에서 필요하다라고 말을 하게 되었고, 결국은 아테네 시민들이 그 은광을 해군들 증강을 위해서 배를 만들 수 있도록 합의해 주게 됐고, 이 테미스토클레스는 이때 약 한 100여 척이 넘는 아주 튼튼한 배들을 건조하게 되었고, 바로 이것을 기반으로 그리스의 연합 함대를 조성해서 살라미스 해협에 그 큰 성과를 거둬냈다라는 놀라운 사실이지요. 이후 시간이 지나서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만은 로마와 카르타고가 세 번에 걸친 포에니 전쟁 사건이 있었는데요. 1차 포에니 전쟁에서는 해군력이 강한 이 카르타고가 이 로마를 제압했습니다만은 결국 전쟁이 무승부 상태로 끝나긴 했습니다만은 1차 포에니 전쟁의 결과로 로마는 이 카르타고에게 이 100대 이상의 배를 보유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강화 조약을 맺게 되는데요. 결국 2차 포에니 전쟁에서 한니발이라는 카르타고의 이 장군이 로마에 가서 약 10여 년에 걸쳐서 이 육군의 싸움에서 이기는 이유가 바로 이 한니발의 아버지가 스페인에 가서 육군, 즉 전통적으로 카르타고는 해군이 강했지만 1차 싸움에서 패배 이후 오히려 육군을 강화시켜서 한니발 군사를 만들었다면, 페르시아 전쟁사에서는 1차 그 마라톤 전투라는 그 평지 전투에 참여한 데미스토클레스라는 아주 유능한 장수가 2차 때이죠. 이후 이제 3차 오히려 해군을 증강해서
결국 살라미스 해협에서 크나큰 성과를 거두었고 페르시아에게는 아주 큰 타격을 입힘으로 말미암아 최종적으로 세 번에 걸친 페르시아 전쟁이 그리스 연합국의 승리로 끝나게 만드는 계기였다라는 사실이죠. 여기 살라미스 해전과 관련해서 이 또 하나의 에피소드는요, 이 살라미스 해변 근처에 있는 가나안 어부들이 이 전쟁 뒤끝에서 이 파편된 배들의 이 파손된 배에서 흘러나오는 이 파편들과 그리고 병사들의 그 입고 있는 그 옷들을 통해서 이런저런 금부치들을 긁어 모아서 수백 명의 이 가나안 어부들이 백만장자가 되었다라는 말이 남아 있습니다. 이 페르시아 병사들은 전쟁을 나갈 때 이 주머니에 이 금부치 같은 걸 넣어 가지고 다니는 걸 좋아했다라는 기록도 있고요. 그만큼 페르시아 제국이 황금의 제국이었다. 시작할 때는 시장 하나 변변치 않은 가난한 나라로 시작했지만 제국을 이루어서 전쟁을 진행하는 도중 제국의 병사들은 이렇게 크나큰 이 부를 개인적으로든 국가적으로든 소유하는 페르시아 제국이었다라는 사실을 이제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이 페르시아 제국의 바로 아주 이 중요한 이 두 가지 전쟁, 이 크세르크세스의 이 살라미스 해전, 그의 아버지 다레이오스의 이 마라톤 전쟁, 이런 이야기들은 페르시아 제국에서는 사실상 별 기록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즉 자신들이 패배한 전쟁 기록에 대해서는 그다지 기록해서 후대에 남기지 않았죠. 하지만 페르시아의 침략에 대해서 참으로 어렵고 힘들게 방어해냈지만 결국 이긴 기록을 가지고 있는 이 그리스의 한 역사학자 헤로도토스가 세월이 지난 후 이 전쟁 이야기들을 아주 꼼꼼하게 밀도 있게 잘 그려서 페르시아 전쟁이라는 제목으로 후대에 책을 남기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죠. 따라서 우리는 이 사실을 헤로도토스의 역사책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그런 혜택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사실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이 페르시아 제국의 이 다레이오스 왕과 크세르크세스가 이 성경에 관련된 이야기들이 구약성경 후반부에 아주 잘 기록되어 나온다는 거죠. 먼저 이 다레이오스 왕과 이 성경과의 관계는 이 성전 재건축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성경에 보면 다윗과 솔로몬 때 이 성전을 예루살렘에 짓습니다. 그런데 이후 바벨론 제국이 예루살렘 성을 무너뜨리면서 예루살렘 성전까지 불태웠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후에 70여 년이 지나고 이 페르시아 제국이 등장하고 난 후 성전 재건을 허락하게 되며 귀한 명령을 내리면서 성전 건축과 관련해서 거기에 비용까지 다 국가가 분담할 테니 성전을 재건하라 라는 통치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수룹바벨과 여호수아라는 사람들이 중심이 되어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기 위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주변에 적지 않은 반대로 말미암아 이 성전 건축이 중단된 상태로 16년여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사실을 우여곡절 끝에 알게 된 바로 이 다레이오스, 즉 페르시아 전쟁의 마라톤 전쟁을 이끌었던 이 다레이오스 왕이 키루스 왕이 성전 건축하라는 조서를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 왕의 명령대로 성전이 건축되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알고 굉장히 강력한 이 명령을 다시 내리는, 따라서 그 명령의 내용을 볼 것 같으면 주변에 방해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집에 이 대들보를 다 빼버리겠다. 그러니 신속히 시행하라 라는 명령을 내렸다라는 사실을 에스라서 책에서 기록되어 나옵니다. 따라서 그 명령도 있고 학계 스가랴 선지자의 촉구도 있고 해서 성전 재건이 신속히 진행되었다라는 기록이 있고요. 그 다음 이 크세르크세스, 즉
제3차 페르시아 전쟁을 주도했던 이 크세르크세스는 돌아와서 이 전쟁의 많은 후유증에도 불구하고 국가를 아주 건재시켰다는 것이죠.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대개의 경우 보면은 이 전쟁이라는 것은 그 제국에 있어서 아주 획기적인 국가 정책 사업인지라 만약 전쟁에서 이기게 되면 그 성과가 제국의 발전으로 이어지지만 전쟁에서 지게 되면은 이 제국이 송두리째 흔들리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도 놀랍게도 이 페르시아의 크세르크세스는 그 큰 전쟁에 즉 제3차 페르시아 전쟁에서 아주 대단히 졌습니다. 그렇게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왕권을 건재시키며 제국을 건재시켰다는 것이죠. 그만큼 페르시아 제국이 바로 놀라운 황금의 제국이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대목인 것이죠. 그런데 바로 이 크세르크세스의 이 부인이 구약 성경의 한 권의 책인 에스더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에스더 왕비의 남편이었다라는 사실을 이제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페르시아 제국과 구약 성경과는 아주 밀접하게 진행된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페르시아 이 제국과 구약 성경의 후반부의 책들 7권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얘기입니다만은 다니엘서, 그 다음에 에스라, 학개, 스가랴, 에스더, 느헤미야, 말라기, 이 7권의 이 책들은 페르시아 제국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는 사실이고, 이렇게 세계 역사와 성경 역사를 통으로 본다라는 것은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좀 더 포괄적으로 전체를 볼 수 있는,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세계 경영을 살필 수 있는 좋은 통찰을 제공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다음 시간에는 바로 이 크세르크세스와 에스더 왕비가 만나서 이 잔치, 즉 파티하죠. 이 파티를 어떻게 이 중요한 정치로 이어가는지 그 내용을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여기까지 준비했습니다. 감사합니다.